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제가 총선 또 치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가 좀 지금 휴식도 취하고 치료를 좀 하고 좀 몸이 약간 이제 좀 안정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왜 안 하냐 연락도 오고 궁금해 하셔서 아직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지금 시국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급하게 총선 이후의 시국 진단에 대한 방송을 급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범보수 자유우파에서는 총선 참패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가, 또 향후에 벌어질 이제 끔찍한 일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불과 4개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보수파가 이 합을 못하면 총선은 필패다. 이런 이야기를 예측을 여러 번 방송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봅니다. 그 가장 우선적인 거는 부정선거,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분노하시고 지금 많이들 싸우고 계시는데, 가장 우선적인 건 부정선거를 사전선거, 그 다음에 투개표에 대한 문제.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부정선거는 첨단 기법과 재래식 부정선거가 병합된 하나로 합쳐진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부정선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정선거는 첨단 이 IT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저히 요즘 부정선거가 어디에 있나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구시대 사람이 있고요. 이제 또 너무 많이 나가면은 또 너무 이제 음모론 쪽으로 깊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 부분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저희가 이 자유우파에서 아스파트부터 해서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은 한 22여 년 싸워왔던 문제입니다. 이 정당법에, 그 다음에 선거법에, 이 국민투표, 투표에 대해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첨단 기계를 써서, 컴퓨터를 써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선거에서나 국가기관에서 쓰는 장비, 특히 이 컴퓨터 같은 것도 이게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검증을 안 받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20년 전부터 노무현 때부터 전자투개표기 불법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대두되어 왔고요. 많은 이제 우파들이 그때부터 싸워서 지금까지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부분을 가지고 법원으로 쫓아가 봐야 답이 없다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선관위원장이고, 각 지방, 각 지방 재판, 법원장이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은 벌써 오래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이제 부정선거도 2020년 4월 10일 날 제가 우리 몇 사람이 가장 공선협하고 합쳐가지고 제일 먼저 선거 이후에 3일인가 4일 만에 총선 전체를 부정선거로 불법선거로 규정을 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나와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특정,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표현하죠.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거나 돈벌이 목적으로 쓰거나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오랫동안 부정선거를 싸워왔던 경륜이 있는 분들은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의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왔던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융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거 하나 발견하면 이것만 밝히면 나라를 구할 것처럼 용맹심에
내가 볼 때 영웅 심리죠. 막 설쳐요. 좀 지나면 조용해. 제 말대로 안 되거든, 해봐야. 그래서, 무조건 정권만 있다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입법, 사법, 행정, 판사, 검사, 뭐, 김일성 장학생부터 해서 또 가짜 국가 유공자, 비로도 5.18 유공자 등 해서 우리나라의 이 전 공직 세계에 뭐, 새빨갛게, 암이, 벌써 박혀 있습니다. 이네들은, 지시가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한 팀이에요. 원팀. 구심점이 있습니다. 구심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더라도 그게 100% 팩트고 진실이라도 언론이 안 받아주잖아요. 여론의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좌파들하고 오랫동안 싸워봤던 저희 같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싸워야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밥그릇이냐 자기가 독식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또 참패가 벌써 저는 예측돼 있었고요.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범야권 해가지고 좌파 뭐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의석 분표가 보면 벌써 192석이 맞죠?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을 합치더라도 간신히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그거 8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에 요번에 한동훈이가 뭐 큰 실수를 했죠. 큰 실수를 해서 그 뭐 과거 좌파 운동권 애들을 대거 집어넣습니다. 뭐 심지어 뭐 미문화원 방화범들, 뭐 반미 핵심 세력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이나 이제 중국의 이제 뭐 EJ라 그러잖아요. 적의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 그러는데 이 한동훈의 EJ는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걸 적을 칠 때는, EJ를 쓸 때는 바깥에서 내 진영이 내 부대가 아니라 내 품속이 아니라 내 울타리가 아니라 밖에 적을 이용해서 밖에 적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불러들여버렸습니다. 불러들였어요. 집안으로. 이건 적을 집안에 불러들여 놓으면요, 이 뻔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래서 총선 내내 시끄러웠죠. 윤석열, 한동훈 뭐 이래가지고 서로 시끄러웠고, 그 결과가 이제 참담하게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막았는데, 이게 이제 3분의 2 되면은 개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석이 마지노선인데,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 안에 8명 이상의 제가 보낸 것도 이 운동권하고 좌파 애들이 보여요. 꽤 많아요. 그러면 이 개헌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언제든지 시도가 가능한 이렇게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보다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 지금 이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합법적 공산화라고 제가 여러 번 옛날부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위치, 탄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악법이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국민들을 옥죄고, 언론의 자유, 뭐 우리가 이제 자유로부터 박탈을 해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악법들이 지금 또 이렇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가속화가 붙겠다고 보고, 합법적으로 공산화를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말하는 개헌이죠. 개헌. 이제 헌법까지, 의원 내각제, 뭐 내각제 개헌, 연방제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서, 큰 틀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거기다가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집어넣어버리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침몰해 가는 거잖아요. 이 깨구리가 이렇게 떳떳한 물에 있는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똑같은 뭐 그겁니다. 제가 20여 년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번 포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뭐 지금 또 소송을 유사원은 3개를 치르고 있는데, 뭐 이거를 접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요. 뭐 돈도 안 되고 매일 뭐 소송 변호사비 물어야 되고 지면은 이제 손해배상 또 형사처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나 이제 이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뜻있는 분들 소수지만 또 전화도 오고 또 믿을 사람은 그래도 유스타운 손상현 회장밖에 없다. 또 관심을 보여주고 지지와 격려와 성원을 해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무지 힘들지만 또 그런 분들을 봐서라도 함께 함께 뜻을 함께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길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거는 9월달 방송인데 보수 우파 정당 통합 안 하면 2024년 총선 또 패배한다. 이번에 그대로 뭐 또 된 겁니다. 됐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정선거해서 불법 뭐 조사해서 불법 선거 뭐 처벌하더라도 이게 워낙 지금 강범위하게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웬만히 해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좌파 판사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제는 진짜 깨어있는 의인들이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루어야 될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2019년에 뭐 제가 국민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형하고 삭발을 하고 3개월간 5톤 트럭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문재인 퇴진 국민개몽운동.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은 분들의 불씨를 지펴서 2019년 10월 3일 날 강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그 이후에 동력이 특별한 사람 이제 정광훈 목사 쪽으로 가면서 지금 뭐 이렇게 소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패의 원인을 뭐 벌써 예측이 돼 있었고 왜 그러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우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김대중 정권 말기예요. 말기에서 뭐 저희 같은 아스팔트 우파, 이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우파들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애국심의 발로로 종북 주사파와 또 반중 세력들, 그냥 친중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 북한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면 너무 세분화돼요. 그 통칭 쉽게 말하면 빨갱이인 겁니다. 빨갱이.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뭐 반중하는 사람 따로 뭐 북한 애들 종북 주사파 싸우는 따로인데 큰 틀에서는 하나로 봐야 돼. 저건 하나예요. 공산당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저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와 싸운다고 반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거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히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 자생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표라는 영웅의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이제 옛날에 한나라당이죠. 차떼기로 인해서 완전 이해창 때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때 이해창이 더 크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 이 보수 진영의 그때는 뭐 우파란 얘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투사들이 없어서 전투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키우게 돼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한나라당, 신한국당이나 뭐 될 겁니다. 그 당으로 불러들인 게 누구냐? 운동권 아이들을 불러들였어요. 운동권 아이들을.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민중당 출신, 이재호 등등 해서 그때도 젊은 우파, 좌파들이 많았어요. 자, 걔들이 이제 물갈이가 좀 됐지만, 지금의 국민의 힘이, 실질적으로 김영삼계가 장악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이해창 때 불러들였다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장악하면서 더 가속화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또 불러들이면 국힘은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국힘과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같아요. 거의 보시면은. 그 정도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뒤로 계속 물러나면서 속칭 자칭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반대편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수 정권이 보수파 정권이 무너져갈 때 늘 아스팔트에서 피눈물로 싸우고 전과자 되고 벌금 물고 뭐 손해배상 물어 죽으면서 싸워왔던 헌신한 게 아스팔트 우파예요. 근데 이들을 필요할 때는 써먹고 공천 때는 불필요하다고 거구로 몰아서 낙인을 찍어서 매장을 시켜온 게 또 이 여야 기득권 좌우 기득권 정치 세력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아스팔트 우파 자생적 우파들의 활동이 점점 커져 왔어요. 핵심적으로 이제 세력이 커져 가지고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우파들이 이제 맹렬하게 싸우면서 세력화도 되고 전국 조직이 되면서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는데요. 그때 노무현이가 제안했던 게 이제 연정입니다. 연정.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친이 친박 싸움 같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좌파들이 그때 이제 백서를 발간한 게 있어요. 자기네 선거 참패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보수 우파 시민단체의 활동상을 아주 적어놨습니다. 자기네가 참패하는 데는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의 그런 열혈 같은 애국심이죠. 근데 애국심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빨갱이라고. 이제 색깔 공세. 그걸 자기네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여기 이제 아스팔트 우파, 이제 자생적 우파들이 아주 그 열심히 맹렬히 애국심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결국 그 집권 보수당이나 보수 정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싸워왔던 거예요.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의힘 지금 그 당들이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자 이게 이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국민의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당시 새누리당이죠. 같은 정당에서 자기네 당 대표였고 자기네가 만든 대통령 뒤에다 칼을 꼽았다 해서 탄핵을 했다 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2007년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보수파에서 싸우면은 좌파들하고 빨갱이들하고 싸우면은 누가 득봅니까? 국민의힘이 공짜로 다 받아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우파 투사들이 애국자들이 싸우면서 국힘을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경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표가 안 가게 돼 있어요. 표가 안 갑니다. 그래서 2020년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표가 약 3%, 한 100만 표에서 120만 표가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범보수 우파가 통합해서 작은 정당이라도 하나 합당이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은 국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4년간 무정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자유민주당과 합당을, 당대표직을 다 내려놓고도 합당을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뻔해져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많은 분들이 깨어났지만 아직도 구심점이 없습니다. 우파는.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고 거짓말 잘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 없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에 있는 시민단체나 정당들의 이제 70대 이상 된 선배님들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로 이선 좀 후퇴를 하시고 상임 고문으로 뒤에서 좀 50, 60대 젊은 후배들을 좀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길 바라요. 새 판을 짜야지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그 뭐 대표나 당권을 가지고 돈놀이 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시기가 없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5월 30일입니까? 6월 1일부터 개원이 되면 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최근에는 뭐 총리 비서실장에 뭐 누굽니까? 양정철이 뭐 등등 나오고 뭐 국무총리의 박영선
뭐 이렇게 좌파들 얘기가 꺼냈다가 지금 뭐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말을 뭐 없는 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제가 볼 땐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정 이제 연립내각이라 하는데요. 이 연립내각은 사실은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일본 같은 데서.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립내각을 연정은 이건 좀 연립 안 맞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대 야가 되니까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돌파구는 많이 있다. 미국의 뭐 사례도 있고 국내 사례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연립내각 좌파들한테 국무총리나 장관까지 주면은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무너진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는 어차피 좌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이가 검찰총장까지 시켰는데 거기서 조국이하고 싸우면서 지금 뭐 이제 변심을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주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저쪽에서는 한번 배신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화 세력, 자칭 민주화 세력한테 밀려서 다 해줬다가 결국 뭡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도 끝까지 강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지금 돌아가시고도 몇 자리도 없잖아요. 몇 자리도. 그만큼 좌파들하고는 그 어떤 협치나 연합, 합당을 하면 결국 죽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나라를 바로 세울 각오를 해야지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역사의 훌륭한 대통령 기록이 된다. 여기서 본인만 살겠다고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저는 이 자유우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거다. 그러면 역사상 좌파우파에서 다 두드려 맞는 그런 최악의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하고 지금 뭐 이야기 뭐 이제 영수회담이라 그러는데 무슨 딜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그보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원수지간이 된 조국이 요번에 이제 뭐 당도 조국 혁신당 당도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지금 뭐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이준석이가 요번에 뭐 눈물로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이제 배지 달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조국, 이 두 사람만 해도 지금 뭐 원수지간이 됐는데, 이거 만만하게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연정 부분,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인데, 이 연립내각은 지금 만드니까 이제 연정이라 해서, 여야가 좌우가 같이 내각을 구성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 노무현 때 일이 시작됐습니다. 노무현이가 이제 뭐 다른 건 닭갱판 쳐도 뭐 북한 문제만 잘 해결돼 이러고 이제 뭐 장인 문제 뭐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가면서 그 지지율이 뭐 거의 한 자릿수까지 무너지면서 국가를 못 끌고 갈 수 되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별말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당시 박근혜 대표한테 연정을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정 부분은 이 노무현이가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이 자유우파, 아스팔트 우파들이 강성하게 또 활약을 했던 시점도 이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가 문거를 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이 연립내각 연정을 시도하거나 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정권 창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연립내각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그리는 건 내각제 개헌, 그 다음에 낮은 담배 연방제,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수록하는 대대적인 좌파들이 요구하는 제가 늘 얘기했던 합법적 공산화로 가는 초석을 깔아주는 게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재명이 피의자라는 이유로 영수회담, 원래 이제 뭐 대통령은 정당을 초월하니까 영수회담 이러면은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대표가 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이제 뭐 자기네가 총선에서 부정선거 영향을 받았지만 이겼다고 이제 뭐 이렇게 기태등등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또 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딜이 일어나면 큰일인데, 제가 볼 때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양정철 뭐 등등 놓았다가 정진석으로 이제 지명이 됐고, 근데 핵심이 뭐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인데, 이 영수회담에 이재명하고의 회담도 결국은 이 국무총리 인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에 누가 얘기냐? 아니면 김한길,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는 이재호,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그 다음 박영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지원이 이재호를 추천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나 좌파들이 볼 때 누가 가장 이 혁명가업, 공산화, 합법적 공산화의 책임자나 봤을 때 투쟁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이재호, 민중당 출신, 저는 뭐 이재호는 전향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열린내각보다는 이재호는 뭐 국힘당으로 계속 왔으니까 또 탈당하고 뭐 했지만 이 민중당 출신 자기네가 볼 때는 코드가 같아 보일 겁니다. 이렇게 밀 것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총괄하는, 컨트롤 하는 사람은 김한길이라 그래요. 김한길이 누굽니까? DJ맨, 김대중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로는 뭐 전반기부터 김한길이가 국무총리 하려 하던데, 우파들이, 보수우파에서 반발이 거세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는 김한길이가 국무총리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좌파들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 회담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야기 나오는 우파 쪽의 사람들로는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주호영 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뭐, 힘들 거라고 봐요. 의석 자체가 3분의 2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 회담이 열리고 국무총리 지명이 되면서 내각에 이제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로는 그 윤석열발 이제 정계 개편 시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원래 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좌파 정부로 보고 있고, 김대중 시즌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대놓고 김대중처럼 북한에 퍼주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다는 하나의 장점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 노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연정, 그 다음에 열린내각해서 좌파들한테 항복하지 말고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뭐 물가나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 뭐 말할 수 없고 금리 말할 수 없고 모든 게 엉망인데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전쟁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만 살겠다고 열린내각이나 연정에 손을 잡게 가게 되면 저는 파국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뭉쳐야 됩니다. 기존에 저는 뭐 이제
저는 70 넘으면 이런 일 죽어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제 40, 50, 60대 젊은 우파들 중에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는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70대 이상 선배님들은 그 경륜과 또 많은 자금을 후배들에게 좀 적극 지원해서 우파에서도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결사항전, 제가 이번에 뭐 많이 써먹었지만 잘 안 됐지만 의인들을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은 6.25 전쟁 이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왜? 해방 이후는 좌파들이 동도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을 3명씩이나 배출하고 정당을 가지고 있고 정부 세금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돈, 사람, 조직이 역대급이에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경량화, 고도화, 역대급. 얘네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범보수 우파는 완전히 지금 구심점 또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혁명을 위한 진지전이 벌써 우리나라는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파의 구심점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제가 뭐 이건 처음부터 20여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거고, 지만원 박사님하고 함께 제가 유일하게 한 20년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뭐 업고를 치르고 있는데 5.18 전에는 풀어줄 같지도 않고요. 5.18이 지나야 가석방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상황입니다. 진짜 싸울 수 있고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이런 어인들을 중심으로 좀 새로운 세력을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선거 끝나고 윤석열이 만세 부른 사람도 있고요. 잘한다고.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을 제가 만세는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은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잘못 가면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안이 또 한동훈이 바뀌었다 하시면 또 만세 부른 사람들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진짜 제야에서 이제 우리 우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리더자를 찾아서 세우고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씀드리는데 우파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좌파들은 이 공산주의 혁명 전술이 약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남척과 통일 전술 전략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이 노선별로 싸우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파들은 자기네가 하는 게 최고라 그래. 부정선거 한 사람은 부정선거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 그거 아닙니다. 각 전문 분야별로 부정선거 싸우더라도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들, 뭐 싸우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기독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만 해요. 자, 그 전문 분야별 하란 말이야. 그러나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여러 노선에서의 싸움, 부정선거, 동성애, 그 다음에 뭐 주사파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전선이 있잖아요. 뭐 5.18 역사교육, 정교조를 통한 경제 장악, 그 다음에 국가 정교조, 그 다음에 뭐 민노총, 뭐 파트별로 무지 많습니다. 이 좌파들은 역사 문제, 교육 문제 뭐 해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싸우더라도 내게 최고다. 내가 하는 게 전부야.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되 큰 틀에서는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동안 좌파들과 싸워본 경험, 경륜이 있는 분이 있어야 이걸 봐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하나 거 가지고 목소리 큰 놈이고 거짓말 잘하고 목소리 높으면 또 대장질 하는 겁니다. 제발 누구누구 빠가 되지 말고 대한민국 빠가 되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70대 이상 선배님들은 고문임으로서 상임 고문의 고문임으로서 경륜과 지혜와 지식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자금까지 좀 팍팍 밀어주시고 죽으면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밀어주시고 4, 5, 60대에서 검증하면 나옵니다. 좋은 분들을 좀 구심점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밀어줘서 지금 우파에서요.
제가 이제 만으로 58세, 우리 나이로 60입니다. 근데 얼라예요, 얼라. 막내야. 이거 안 됩니다. 좌파들은 뭡니까? 지금 60대 초반들이 당 대표를 하거나 다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파는 뭡니까? 70, 80 먹은 분들이 지금도 대표하고 리드를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20, 30, 40대가 우파 시민단체랑 우파에 오질 않아요. 젊은 45, 60대까지의 젊은 리더층으로 바꿔주고 60대 이상 되시는 70대, 80대 선배님들은, 어른들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빨리 급하다. 만들어야지. 이 구심점을 안 만들면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도 이래 되면 탄핵이 되면 앞당겨 줄 수도 있고, 길어도 3년인데,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6.25를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가 계시고 우리 선배님, 어른들이 계실 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싸우지 않으면은 저는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지키는 자유는 공짜가 없단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피와 눈물과 목숨으로 바쳐서 만들어간 나라고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해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총선 패배 이후 기댈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고 자포자기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 뉴스타운으로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가 계속 폭파가 돼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걸 방송으로 못 봤을 뿐이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된 자유대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뜻있는 분들의 연락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뉴스타운은요, 지금 뭐 최근까지도 재판이 3개가 있었습니다. 6년간 끌어왔던 세월호 유병헌 측하고의 재판은 1심에서 저희가 100% 이겼는데 2심에서 한 15%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한 1억 한 6,001원, 2,601억 넘는데, 그래서 15%인데 한 2,500만 원 저희가 또 물어줬는데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부분 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2개 남은 소송은 유튜브하고 네이버 관련 소송인데요. 이 유튜브하고 네이버가 저희가 5.18을 많이 다뤘다고, 네이버는 기사 제휴를 퇴출을 시켰고요. 그 다음, 3년 전에, 2021년에, 또 유튜브는 5.18을 많이 달랐다고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4년 전, 3년 전에 약 55만, 지금 있으면 100만 명이 넘어갔을 유튜브를 뭐 진짜 강제로 폭파를 계정을 폐쇄했는데, 이 유튜브를 구글 코리아로 상대로 저희가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 미국 책이다, 미국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거다 해서 기각을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소송을 또 했는데 약 한 1년 걸려서 이제 소송이 이제 진행이 시간이 걸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 미국 왔다 갔다가.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제 이 정도 이런 거는 뭐 5.18 부분 때문에 폭발했다면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저번 주에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구글 측, 미국 본사, 미국 구글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는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항고는 해놨는데 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습니다. 탄압도 우리가 받고 이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파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때문에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 뿐이지 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총선 이후에 위기 전국을 극복할 방안을 짜고 있으니까 뜻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국민혁명위원회가 전에부터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저희가 이제 뉴스타운이 이제 소송을 걸어서 1심 재판이 이제 원래 3월 달에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질질질 끌어서 또 4월 말에 변론 재개가 좀 돼가지고
결심, 재판 선고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달 늦어지는데, 지금 뭐 뉴스타운 신문, 그 다음에 뉴스타운 TV 방송, 두 개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러나 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고, 진짜 깨어있는 어인들이 함께 뭉쳐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